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디나입니다. 자꾸만 머리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자를 보냅니다. 꿈에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친구가 나와서 궁금해서 톡을 보냈더니 친구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천리안이야? 나 지금 너한테 톡 보내고 있었거든. 합니다. 뭐지? 싶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꿈에서 아는 분의 가게에 도둑이 듭니다. 그 도둑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 아는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말하니 마침 비스무리한 옷차림의 남자가 가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는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갑자기 나한테 신기가 생겼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둘이 어떻게 만났냐 질문해보면 대부분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경우도 그렇죠. 그날 몸도 너무 안 좋고 나가기가 귀찮아서 약속을 미룰까 하다가 아무래도 후회할 것 같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도 그날 엄청 아팠는데 그래도 나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둘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연이 필연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의 계시라거나 운명이라고도 하고 점을 치는 사람은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종교든 과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고 이러한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무의식에 있는 두 개의 사건이나 상상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러 개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성이 우리가 꾸는 꿈의 해석과 심리적 증상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융이 설명하고 있는 무의식은 개인이 자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단순히 순차적인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를 따르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 기호, 상상력, 기억 등이 동시에 연결되어 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 꿈을 꿨는데 다음날 뉴스를 보니 정말로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통 우리는 기가 강하다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촉이 굉장히 좋고 천리안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죠. 초자연적 능력, 천리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우주의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7%는 암흑물질, 그리고 나머지 68%가 암흑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5% 외에 나머지 95%는 존재는 하지만 인식할 수 없는 암흑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주파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이란 것이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느낌과 직관으로 인식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지만 그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물건처럼 물질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알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에너지가 넘친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면서 기운나는 음료를 건네주기도 하죠. 에너지, 즉 활력.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의 형태로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성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받지 않는 차원, 즉 인식될 수 없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겪는 경험을 말합니다. 흔하게 꿈이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며 의식이 낮은 수준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자주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은 정신작용 상태라는 것은 주로 공상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 때릴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주로 뇌는 알파파라는 뇌파 대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파 대역이 최적의 진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명상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정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역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멍 때릴 때도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식해서 하는 생각도 머리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의 초점도 한 곳을 응하고는 있지만 그곳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닌 상태죠. 이러한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겪는 경험을 내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자마자 동시적인 주변 상황 현상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은 다시 의식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 의식의 주관성 안에서 고립된 채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동시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해서 우연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딱 맞는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면 꿈이나 직관, 그리고 느낌 등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이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그 단계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무의식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전혀 인과성이 없는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 우주는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질서 있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이 인식되는 수준의 5% 우주라고 보면 무의식은 인식할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는 하고 있는 나머지 95%의 우주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무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에너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나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생각도 못한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 느낌과 생각으로 연결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렇게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성의 설명은 우리가 우주적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면의 차원에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식되는 수준이든 인식되지 않는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아에 모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어떤 한 인간에게만 몰아서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쁜 경험을 했다면 내면 의식의 차원에서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으로 우주를 탐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 의식으로 돌아가서
우주와 연결된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어 맡김이고 힘을 빼고 공상하는 것과 그리고 명상, 묵상하는 것을 말하며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의 사건을 동시성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시성이 뭐지?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게 궁금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의 에너지가 우주와 연결되어서 저와 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식을 초월한 상태에서 우주적으로 반갑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내가 좋은 에너지로 좋은 동시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게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내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짠하고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고 명상하고 확언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맛보았다라고 하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 이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원했던 게 아주 작아서 이게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못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원하시고 있는 것 반대를 끌어당기시고 계셔서 그게 성공을 했는데 매번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거나 큰 돈을 만졌을 때만 끌어당김이 제대로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큰 것만 바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법칙을 말하죠. 그게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한번 회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전날 보물찾기 하는 꿈을 미리 꿀 때가 많습니다. 보물을 찾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간절히 보물을 찾는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듭니다.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꿈속에서도 보물을 찾는 경험을 하고 선생님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내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꼭 이런 꿈만 꾸지는 않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찾았는데 나만 못 찾고 헤매는 기분 나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너무 열렬히 바란 나머지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더 빠르게 끌어당겨 버린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보다 안 될까봐의 불안감이 더 큰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마음의 크기가 큰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 기운 마음을 현실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잠에서 깨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말 보물찾기 성공할 것 같다. 이미 성공한 느낌을 한껏 맛보면서 기분 좋게 소풍을 가죠. 다른 한 명은 오늘 꼭 찾아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안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드는 심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을 갖게 되면 넓었던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나는 찾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여러 곳이 다 보물이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야가 넓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죠. 여기서 못 찾으면 저쪽에 가서도 열심히 찾아보고 사방팔방을 잘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거의 한 곳만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혼자 확신을 해버리고 그곳 주위만 열심히 찾게 되죠. 한두 군데만 열심히 찾다가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혹은 여기저기 찾았다고 환호하는 애들 목소리만 들으면서 점점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나만 못 찾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 심해져서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되죠. 결국 아무것도 못 찾게 되거나 5개 찾을 거 1개만 찾게 됩니다. 이 또한 끌어당김은 성공한 것입니다. 불안감만 계속 끌어당겼기 때문에 불안한 결과가 온 것이니까요. 이런 불안감은 왜 오게 될까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과 같습니다. 불안감과 간절함이 같이 동시에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가진 돈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돈을 꼭 많이 벌어야 해 하는 간절함, 그것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간절해지는 마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돈을 계속 벌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계속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뤄지게 하려면 내가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진 돈 잃으면 안 돼, 누가 내 돈을 빼앗아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은 가진 돈 1차, 내 돈 빼앗아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의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주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원을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끌어당기고는 있지만 계속 불안감과 초조함, 걱정, 실패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돈이 있어야 돼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해 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부자가 아닌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죠. 돈이 많아야 해 하는 소원도 돈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거죠. 뇌가 부정어를 처리 못한다라는 말은 돈이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은 돈이 없어야 해 라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성공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도 성공 안 한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실 겁니다.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1억을 버는 게 소원이다 하면 나에게 1억이 있다 라고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1억이 있는 상태가 소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로 1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시간차가 있겠지만 불안감이나 의심 없이 끌어당긴다면 되게 되어 있다 라고들 하죠. 그런데 불안감이나 의심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이유는 내가 가진 그릇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의심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만 가져도 벌벌 떠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겠다고 열심히 끌어당기면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내가 될까?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생길까? 설마 거짓말이겠지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내면에 그런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의심을 미리 품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끌어당기고 싶어서 열심히 학원이나 명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거짓말 같고 실제 이루어져서 그것을 은행에 맡겨둬도 약간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이버 피싱들이 많으니까 해킹 같은 것을 당해서 내 돈을 잃을까봐 미리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생긴다고 해도 그닥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받아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이 생기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왜 돈을 잘 벌까요? 내 돈은 내 돈, 네 돈도 내 돈. 이런 확신이 있고 불안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내 돈으로 못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 돈을 내 돈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돈으로 못 만들었어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 나는 그 돈을 가질 방법을 이미 알고 있거든.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그릇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릇에 한계가 없으니 불안감이 없죠. 내 돈을 잃을까봐 불안함을 느끼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돈을 불리는데 초점을 두지 잃을까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 1,000만 원을 원했지만 운이 좋아서 1억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빼앗길까봐 걱정을 하나요? 내가 가진 목표를 키워서 그 1억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10억으로 불릴까에 초점을 두죠. 그릇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돈이, 원하고 있는 성공이 실제 내가 받을 그릇을 갖춘 상태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소원을 끌어당기고 있긴 한데 너무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빚내서 집을 사놓고 이자 나가고 원금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못 갚을까봐 불안하다 하며 살아요. 그릇이 넘친 것을 받아내려니까 힘이 들고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깟 빚은 금방 갚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빚은 금방 갚아져요. 행복하죠.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끌어당김을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욕심이 과한가?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힘겹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크기가 넓어지면 여러분의 소원 또한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안하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돈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돈을 쫓고 계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결국엔 심리전입니다. 불안감을 다 없앴는데 끌어당김이 잘 안 됩니다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불안하신 겁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드렸거든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불안하다는 말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면 아빠랑 비슷한 삶을 살고 엄마랑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을 정말로 간절히 빼고 싶어서 냉장고에 내가 여기서 더 먹으면 나는 미친 애다,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로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참아야지 하면 할수록 온통 간식과 음식 생각만 납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실제 먹는 것은 꾹꾹 참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음식 생각이 간절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아 나도 끊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매일 피던 담배가 끊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맛있게만 느껴지죠. 이러한 감정을 금기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심리죠. 거기에 가면 안 돼 하면 더 가고 싶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하면 더 만나고 싶어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금기된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애절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안 된다고 하니 더 맛있습니다. 불륜남녀는 금기가 풀리는 순간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인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대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처리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부정어는 뇌에서는 긍정으로 바꿔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심리작용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잊었으면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잊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죠. 저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돈을 엄청 벌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 좋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돈 있으면 나도 좀 줘라.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끌어당김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실제 불안하지 않다면 불안하지 않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진짜 불안하지 않다면요. 나의 심리 상태 자체는 나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 불안하지 않다, 나는 초조하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심리가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버릇하는 게 낫죠. 우리의 심리는 연연하는 쪽을 계속 끌어오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버리자 하면 불안함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요. 초조해 하지 말자 하면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러합니다. 돈 생각하지 말자 하면 돈 생각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 무언가는 나의 모든 심리를 쥐고 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억제하려던 것을 초래하고 말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잘못된 방향을 끌어당기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러한 것을 쉽게 극복하기는 힘들죠. 저도 물론 알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심리라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반대로 갈 때가 많죠. 심리는 나와는 별개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아주 요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긴 하지만 쉽게 다루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없애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차라리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빠릅니다. 불안해지면 그냥 열심히 불안을 느껴보는 겁니다. 1시간 불안해할 거 3시간 불안하자 해버립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불안해하자. 편안하게 절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더 끌어당겨서 왕창 해버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 놓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누군가를 잊어야지 할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면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 생각하자, 더 생각하자, 잊지 말자, 그 사람 잊지 말자, 죽어도 그 사람 잊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그 그리워하던 대상 자체가 무뎌집니다. 진짜 걱정을 안 한다면 내 안중에는 걱정 따위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진짜 잊었다고 하면 그 대상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불안하지 않다면 불안하다는 단어 자체도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끌어당김은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임신이 너무 안 돼서 여기저기 병원 가봐도 안 되더니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임신이 됐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업 저 사업 자꾸 망해서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취미 삼아 한다 생각하자 했더니 사업이 오히려 잘 됐다. 취미로 시작한 게 대박이 났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계속 연인에게 매달릴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봐주지도 않더니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제 연락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심리가 안정적이다 못해서 초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끌어당김 이전에 내려놓는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심리,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원하는 것을 놓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의 심리전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양자 역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물리학에 기반된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 그 개념들은 절대적이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확고한 잣대를 갖게 했던 개념들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을 뛰어넘는 양자역학은 더 이상 물질의 세계는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세계이다. 오히려 측정자와 분석자의 주관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객관성을 띤 세계에 측정자, 분석자인 우리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약하자면 모든 물질들은 인간의 주관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수학적 측정에 의해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훨씬 거대한 우주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하고 의식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흔히 무의식에 의해 우리 행동과 생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무의식부터 바꿔줘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명상, 자기 확언, 자기 암시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바꿔주는 훈련을 합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20세기 프랑스의 인류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인간, 과학, 시간에 대한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는 인간의 인식은 자연 상태에서 아주 순수한 객관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인식은 주관성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 긴장을 자주 하거나 자주 놀라거나 불안감을 가질 경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고 태어난 아이는 예민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인식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의해 무언가를 대하는 성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 발달 과정에서 주변인의 주관성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인식 능력이 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접했던 주관성에 의해 우리의 순수한 인식이 오염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접한 경험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의식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행동 패턴에서 나오는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이미 틀에 박힌 무의식의 지배가 너무 강해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슐라르는 무의식은 의식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멋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 또한 자신의 힘을 모두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심어진 무의식에 의해 우리 행동이 100%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상상력이 무의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상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모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경험의 확장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골집인 중국집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기필코 짬뽕을 먹겠다 다짐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매번 이 식당을 올 때마다 시켰던 자장면을 시켜버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이죠. 의식적인 생각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무의식이 행동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시 자장면으로 주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다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벽을 보니까 신메뉴 출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장면은 자장면인데 매운맛을 내는 빨간 자장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먹어봤던 자장면의 맛과 짬뽕의 맛을 생각해서 대충 어떤 맛일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장면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큰한 짬뽕 맛도 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죠. 이것이 그동안 무의식에 저장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해낸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을 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경험이니까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얼큰한 짬뽕 맛을 가진 자장면의 맛을 얼추 상상해낸 나는 의식적으로 신메뉴를 주문합니다. 상상이 나의 의식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상상력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은 무의식에 이미 저장되어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어집니다. 이 상상을 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서 무의식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꾸라는 말은 구체화된 상상을 계속하라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목표를 계속 상상하라. 그 상상은 기존에 내가 이미 가진 무의식에서 확장되니까 그 상상의 그릇을 키우려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으로 간접 경험을 늘려주거나 여행이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경험을 쌓으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풍부해진 상상력은 더 폭넓은 무의식을 창조합니다. 이 폭넓어진 무의식은 현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결국 나의 현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상상을 넓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넓히려면 경험이 폭넓어야 합니다. 폭넓은 경험을 하려면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상상을 하면 마치 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책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되었다 상상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그 경험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말인 거죠.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여러분의 상상을 폭넓히기 위한 경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이쁜 꽃도 피고 바람도 솔솔 부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다 보니 왠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그 사람이 알려주는 길로 들어섭니다.
쭉 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엔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싫어집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들은 이미 한참 지나쳐 버려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조차 모릅니다. 처음에 봤던 기분 좋은 바람도 꽃도 그대로지만 길을 잃은 나는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해져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내 자신에게 흔들리는 마음들. 우리는 가치 중심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상상을 잘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잘 해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내 자신이 점점 미워집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꽃들도 나뭇잎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센 바람이 아닌 이상 돌은 잘 흔들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무게 때문입니다. 돌의 무게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묵직합니다. 내 마음의 무게에 힘을 점점 싣게 되면 마음은 점점 흔들림이 잦아들게 됩니다.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것일 때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라는 의미라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결과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거의 매일 끌어당김이 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는 것도 약간은 편향된 생각입니다. 단지 가능성, 즉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뿐 100%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때와 환경의 흐름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빨리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확률을 높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100% 외국인과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외국인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영어가 늡니다. 내가 마침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은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급속도로 나의 영어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몇 번 타보다가 넘어져서 여기저기 상처만 났었던 경험들 때문에 아예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탔을까요? 그들의 몸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친 적이 많습니다. 무릎 하나 까였다고 그것을 놔버렸다면 선수가 되지 못했겠죠. 실패라는 말이 왜 실패일까요? 실패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붙여지는 이름이 실패입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100번을 넘어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법 잘 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려고 1000번 이상을 도전해서 드디어 전기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에디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왜 실패일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 완전히 포기할 때에야 그것의 이름을 실패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라도 그 회사 대표인 사장과 내가 얘기할 때랑 같은 처지인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랑 다릅니다. 모두들 사업을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은 다른 사업을 더 구상해 볼지언정 몇 년을 해온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피고용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피고용인으로만 살던 사람은 경기가 어려우면 빠르게 사업을 접고 피고용인의 신분을 유지하려 하죠. 우물안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바다가 궁금했던 개구리가 바다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바다 가면 죽어, 다 죽어, 위험해, 여기가 훨씬 안전해, 그러니까 바다 가면 안 돼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4마리가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마리는 가다가 물살에 못 이겨서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파도 타기 연습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수없는 도전 끝에 서핑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신나게 즐겼습니다. 포기한 개구리는 역시 우물 안이 안전했어 라고 말합니다. 다친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을 걸 후회도 할 수도 있고 바다를 가려고 했던 자신을 뿌듯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서핑을 터득한 개구리는 야, 바다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 우물 밖은 정말로 딴 세상이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은 이러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확률적으로 성공을 한 애는 딱 한 마리 뿐이니까 저 사람은 운이 따라줘서 그런 거라고, 아무나 운이 따라주진 않는 거라고 합니다. 확률상 우물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신입들이 들어오면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개구리들 케이스를 들려주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나가면 죽거나 다치거나 후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입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바다를 도전해 보려고 우물 밖을 빠져나가는 개구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기에 도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고 그 사람들과 완전히 그 아이스크림 떨어진 장소를 떠나면 아이스크림 먹기에 실패입니다. 하지만 아직 녹지 않은 부분이 깨끗해서 윗부분만이라도 한번 먹어본다면 아이스크림 먹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먹긴 먹었으니까 성공입니다. 그런데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실패는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부탁해서 어떤 맛인지 얻어먹어 볼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다시 새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첫 아이스크림은 못 먹었지만 어쨌든 아이스크림 먹기 성공입니다. 직장인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처지의 직장인들에게 내 사업 계획을 암만 얘기해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는 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기했거나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피고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거나 현재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안 한 사람들과 내가 도전하려는 사업을 백날 얘기해봤자 그들은 헛짓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해.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녀. 라는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거나 성공했거나 수많은 실패를 놓지 않고 성공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내 사업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또한 포기했어도 그것으로부터 많이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보라고 조언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분명 그것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배움에 대한 투자였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동안 나의 비전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흔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꿈은 내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할 때 두려워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될 때 내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마주하는 때, 만나는 사람까지도 완벽하길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흔들리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연의 마음을 이겨내야 인생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징크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큰 일을 해야 할 때 무언가 내 주변에 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앞두고 손톱을 안 깎거나 목욕을 안 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 징크스를 깨부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건을 다 떨어뜨리고도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손톱을 깨끗이 깎고도 성공을 맛봐야 하고 목욕을 하고도 성공을 맛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징크스 그 반대로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 징크스는 없어집니다. 간혹 한 번 성공하고 그 뒤로 또 실패를 계속한다고 생각되면 그 성공은 운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징크스 또한 부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고도 성공한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살다가 더 나이 든 내가 지금 이 시점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 지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금 현실이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만하다는 얘기와 같으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의 내가, 20년 후의 내가, 아니 짧게 5년 후의 내가 지금 이때를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숨기는 게 익숙합니다.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를 깰까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고 말죠.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는데 아는 누군가에게 선뜻 꺼내기엔 썩 내키지 않고 누군가 내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싶은데 부탁할 사람이 마땅히 없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뛰어난 현자도 아니고 유명 교수도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비슷하게 학교를 나오고 회사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와닿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현자도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100% 맞는 정답을 딱 안겨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정답은 여러분 각자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태도, 어떤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고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팔을 누르면 팔이 너무 아프고요.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배를 살짝만 눌러도 배가 너무 아프고요. 머리를 만져봐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는 것일까요? 의사가 그 환자 몸 전체를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환자의 몸통은 딱히 문제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환자분 온몸 전체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환자가 묻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몸에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저기를 만져도 아픈 것이었죠. 아무리 건강한 곳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손가락으로 만져대니까 모든 것이 다 아프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봤자 다 헛짓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지 못하면 남이 하는 것도 다 삐뚤게 보이기 마련이죠. 우리의 몸을 약간만이라도 기울여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길이 삐뚤게만 보일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이 길은 고든 길이다 라고 말해도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릴 겁니다. 자신의 상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단합해서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난다면, 내가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이 바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모든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태도가 곧 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맛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내줘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너무 외롭게 살고 있어서 삶이 지옥입니다. 회사가 나를 안 알아줘서 짜증이 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나 힘듭니다. 마지로 태어나서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외벌이라서 쉬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집안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서 힘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을 못 벗어나서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면 뭐합니까? 지인들이 도와주질 않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어떤 태도로 무언가를 임할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습관이라 바꾸기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바꾸기로 선택하신다면 태도는 어떻게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긍정적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을 싸그리 부정하고 긍정을 노력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긍정은 무조건 좋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부정하거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나쁜 일도 좋게 바라봐야지
이러한 식으로 억지 긍정을 하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일 빠른 변화는 받아들임에서 오기도 하죠. 받아들이라고 해서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생각해야 하죠. 아, 나한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도움을 청하기도 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벽 위에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늑대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낭떠러지죠. 그 와중에 왜 내가 절벽에 떨어졌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짜증낼 시간이 있을까요? 또한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아직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럴 시간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현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되 빠르게 내가 살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나뭇가지가 없는지 무슨 방법이 없는지 열심히 찾다가 안 되겠으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도 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면 아직은 현재의 삶이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살만하지 않다면 불평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내 생사가 달렸고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삐뚤어진 사람에게 이런 말이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힙니다. 저도 그랬던 적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하면 돈이 많으니까 저런 말 하지, 뱃속 편하니까 저런 말 쉽게 나오지, 나도 부자 돼봐라 저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 좋은 생각이 들어야 좋은 생각을 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인생 자체가 꼬였는데 내가 뭐가 받은 게 있다고 감사를 해? 가난한 집도 짜증이 나는데 부모님은 맨날 싸우지. 돈은 없지. 학비도 알바 뛰어서 내가 벌어서 가야 하지.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정장 살 돈 하나 없지. 집도 없지.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뭔 감사를 하고 긍정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좀 주면서 좀 얘기해라 라고 모든 것을 부정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게 꼬이기만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짜증이 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라고 자기는 복에 겨워서 저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잘 살다가도 삶이 나아지는 게 없이 돈에 쪼들리게 될 때는 부정적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든 간에 계속 체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살기가 너무 싫고 너무 힘들다고 죽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았는데 제 집에는 아무도 와본 사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죽으려고 결심을 하니까 제가 죽고 난 뒤에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나는 죽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발견이 되겠지? 한 달 뒤에 발견되면 나는 얼마나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을까? 아, 정말 싫다. 다른 방법은 없나?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바쁘게 사는 현실에 그것마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검색창에 무언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눌렀는데 최근 검색어가 모두 다 죽음에 관한 것들인 거예요. 편안하게 죽는 방법부터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죽는 방법을 찾아봤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죽는 방법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는데 왜
살아나갈 방법은 한 번도 열심히 찾아본 적이 없는 거지? 그냥 보이는 대로 앞으로만 걸어왔지. 내가 처한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면서 살면서 살기 힘들다고 죽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는데 반대로 사는 방법을 열심히 찾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기는 했지만 사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습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끝에 다행이다 라는 말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라는 말 뒤에 붙을 좋은 이유를 하나씩 찾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 덕에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네.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 덕에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아는 문제를 틀려서 다행이다. 진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던 게 아니었네. 취직이 한 번에 안 돼서 다행이다. 그 덕에 자격증도 딸 수 있었네.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덕에 비교를 덜 하게 되었네. 손만 다쳐서 다행이다. 다리 안 다친 게 어디야? 짜증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그 덕에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네. 지금 힘들어서 다행이다. 인생은 마냥 힘들지 않다라고 하니까 곧 나한테 좋은 일이 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버릇하니까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평이 점차적으로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는 여러 종교 음악도 듣고 종교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종교가 없으니까 마음에 흡수되는 것도 막힘없이 술술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삐뚤어진 저를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고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짙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임하느냐가 정말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수동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대로 살려고만 하고 정해진 시스템대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딱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못 먹으면 사는 게 바빠서 끼니도 못 챙겨 먹는 자신의 인생을 힘겹게만 바라보기도 하죠.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형편을 힘들어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해진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이 정해준 삶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회사에서도 을이고 집에서도 을인데 어떻게 갑처럼 살라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회사가 싫어서 퇴사를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 500만 원을 올려줄 테니까 남아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흔들려서 더 다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의 마인드입니다. 본인이 자처한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회사의 노예가 되기로 본인이 자처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관둔다고 했을 때 바로 회사에서 오케이 하면 본인을 정말로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 나 노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장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태도를 좀 바꿔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하는 자세, 회사에 임하는 내 태도, 내 가족을 대하는 내 자세, 그러한 것들이 어떤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는 일만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은 전혀 없지는 않은지, 그 시킨 일마저 툴툴거리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딱 시킨 일만 끝내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닥친 상황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구의 주체 하에 해결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평소에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가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그나마 살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면 불평을 할 시간에 해결 방법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내가 달리보려 하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 주변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나의 마음가짐,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자세만 바뀌어도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